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추계 시대에서 계몽의 이 실합적 계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 서구 근대성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계몽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요아스, 디 마하트데스 하일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여기에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Eine Alternative zur Geschichte von der Entzauberung이라고 하는 세계의 비주술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대안이다. 이거는 이제 베버의 이야기죠. 베버에 대해서, 막스 베버에 대해서 이 디 마흐트데스 하일리겐, 이 종교적인 거룩성의 힘이 여전히 합리화가 되고 세속주의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이런 하나의 추계 시대를 기초로 한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이 역사사회학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수 요하스의 거룩함의 힘, 이 베버의 근대성 이론의 한계를 이제 분석하고, 세계는 종교의 합리성 또는 예언자적인 합리성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 안에는 합리성이 있잖아요. 윤리적 합리성도 있고 비판적인 것도 있고, 비주술화가 과연 되느냐? 여전히 종교는 세속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듀르켐의 종교사회학, 상당히 중요합니다. 듀르켐은 토템을 연구하면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제의적인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 이념이 한 사회를 세속주의로부터 방어하고 오히려 종교가 도덕성을 사회에다가 강화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듀르켐의 종교사회학을 이제 베버하고 같이 이제 접합시키고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한수 요나스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많이 이제 혼동하기 쉽습니다. 한수 요아스하고 한수 요나스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한수 요나스는 유대인 출신의 역사사회학자고 이 영지주의 종교에 대한 그 연구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추계 시대를 연구할 때 이 그레코 영지주의가 추계 시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런 부분은 아주 뭐 거의 고전에 가까운 정도의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제 하이데거 철학의 전문가고, 그리고 하이데거 철학 안에 그의 존재론 속에 어떤 뉴 페이거니즘, 새로운 이방주의가 나타난다,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를 뭐 무신론적으로 본다는 거는 전혀 잘못된 거다. 이미 존재와 시간 속에 상당히 깊숙하게 영지주의적인 세계관, 상당히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면 세계 내 존재라고 했을 때 어둡잖아요. 던져져 있고 빠져 있고 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고, 뭐 좀 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현 존재가 뭐 죽음을 앞서가서 결단을 하는데도 그 결단 자체가 결국은 민족 공동체의 운명으로 나타나고 파시즘 구조로 나타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수 요나스는 영지주의가 파시즘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죠. 그러나 한스 요아스는 좀 다릅니다. 한스 요아스는 역사사회학, 특별히 에른스트 트레일치가 이 기독교의 그 사회윤리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면 카톨릭적인 교회, 제도권으로서의 교회, 그다음 종교개혁의 그 도전으로서의 어떤 섹트, 뭐 섹트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죠, 사회학적으로. 이런 교회 섹트,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는데, 이 에른스트 트렐치는 베버하고 오랫동안 한 20년 같이 동료로서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동 작업도 하고 정치 실천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이 미스틱이라고 하는 측면, 이 종교의 신비적 측면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이거는 이 합리화 과정 속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스 요하스는 이런 에른스트 트렐치의 보편 종교사의 어떤 상호 영향, 그리고 이 거룩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다. 이것이 듀르갱에서도 그리고 트렐치에게서도 그런 면에서 베버가 합리화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약점을 이제 보충하는 이런 역사 사회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스 요나스는 이제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오히려 책임의 원리, 윤리, 책임적 윤리, 그리고 생태학에 대한 이해, 이 종교가 갖는 그런 어떤 책임성, 뭐 이런 쪽으로 두 분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첫 번째 이 추계시대 강연하다가 이름 혼동을 해서 제가 그 댓글 밑에다가 제가 달아놓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스 요나스하고 한스 요하스는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하스는 종교의 합리성이 세계를 비주술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오늘날도 거룩의 힘으로 시민사회 안에서 역할들을 하잖아요. 세속주의 시대라 그래서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잖아요.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종교가 특히는 어떤 그 성령운동하는 종교들이 이제 쏙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비주술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탈초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지나친 초월성이 아니라 우리 이 종교가 시민사회의 어떤 민주적인 문화, 민주주의 문화, 세속주의 문화 속에 여전히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비주술화보다는 탈초월성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아스가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요아스는 그래요. 근대성이 뭐냐? 근대성에 대한 규정이 학자들마다 다 틀리다. 그러니까 뭐 이걸 명쾌하게 개념적 명료함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재미있는 예를 들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이제 허락이 되면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디어 근대성으로 진입했다. 운전면허증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근대성으로 진입했다라고 표현이 되는가? 그러니까 근대성에 대한 개념적 명료함이 없어서 하나의 이제 근대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종교와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 거룩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세속주의화된 시민들에게 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사회를 하나의 유대감으로 묶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날 종교는 공론장에서 비종교적인 세속의 시민들하고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대화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 종교는 이 본연의 자기 기능을 해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버의 문제틀은 그렇습니다. 한스 요하스에 의하면 20세기 민족 국가가 사실은 이제 거룩한 실체로 구성이 됐다. 국가에 신성하다. 연방 국가에. 이것은 그러나 폭력과 군사주의 또는 전쟁, 전체주의로 귀결이 됐다. 이 잘못된 세속주의, 국가의 잘못된 세속주의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귀결을 제 말을 하고, 그러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국가의 신성하며 국가의 권력이죠. 국가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출현한 거고, 인격의 신성함이 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듀르켐은 거룩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이 거룩한 공간을 종교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종교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종교 속에는 도덕성도 있고 경제에 대한 도덕적 태도, 정치에 대한 이 입장을 보면서도 카톨릭이랄지 개신교랄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달라지잖아요. 이런 종교의 사회적 구성. 그래서 오히려 베버의 세계의 비주술화와 세속화에 대해서 오히려 종교가 비판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 베버는 자기 신의 종교 연구에서 듀르켐의 토템과는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대교 연구에서 베버는 이 듀르켐을 비판하고 토템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베버는 칼빈주의, 이중예정, 종교적 이념이 세계 내 금욕주의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노동윤리,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갖느냐, 뭐 이런 틀, 종교적인 이중예정의 개념과 세계 내 금욕주의라고 하는 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윤리, 이것이 서구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베버는 칼빈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해인데 베버에게는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베버의 사회학에는 많은 분들이 베버가 뭐 개신교 윤리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청교도주의랄지 칼빈주의를 높게 보았구나. 전혀 그렇게 안 봤어요.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절대 이중예정론에 기초하면서 귀족주의 윤리가 나타났다. 너는 아웃됐고 나는 인됐고 너는 뭐 구원이 없고 나는 구원이 됐고 이런 귀족주의 편을 가르고 이항의 대립으로 나누어 버리고 그리고 목적 합리성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이제 성취하면 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뭐 이런 거는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스탈린주의에도 여전히 있고 또는 뭐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 안에서도 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에도 그리고 사회주의 안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인류의 삶을 쇠창살에 가두어 버리고 결국 니체의 허무주의를 사회학적으로 입증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합리성을 베버는 이 세계 종교 이념 속에 담겨져 있는 심정윤리. 그러니까 여전히 칼빈주의의 귀족 윤리하고는 달리 대표적으로 스피노자의 무우주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를 덮어버린다. 코스미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베버는 심정윤리로 이제 표현하고 뭐 이런 스피노자의 무우주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산상수훈에서도 또는 뭐 신두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 나타나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 유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회복 시도합니다.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이제 갖는데 다만 이게 토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베버의 퀘스천이고 요하스는 여전히 듀리갱이 갖고 있는 종교의 거룩의 힘 그리고 이 종교적 사회 구성은 중요하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듀르켐의 종교제의적 차원하고 종교의 사회적 구성, 그 다음에 베버의 의미사회학,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종교와 윤리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접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역사사회학에서 중요하게 추계 시대와 연관지어서 논의되는 내용들입니다. 요아스는 추계 시대를 종교적인 이념과 계몽 그리고 도덕성에서 중요하다. 이거는 이 서구의 군대성하고는 다른 차원의 시랍의 계몽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비판과 계몽이 역사적으로 출현한 시기고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특별히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는 뭐 전혀 유럽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방의 문명과 교류하고 성호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맥락에서 트렐치의 보편 종교사라고 하는 틀은 굉장히 중요하죠.
재미있는 거는 D.H. 로렌스입니다. 흔히 뭐 차텔레이 부인의 사랑이랄지 어떤 뭐 외설 문학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D.H. 로렌스는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주석을 남겼어요. 이 틀에서 보면 그레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그레코 바벨론, 이런 코스모폴리탄적인 교류를 의미하고 있었다. 뭐 이 부분은 니체가 가장 먼저 보았죠. 니체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로렌스는 뭐 니체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개념은 범실론적으로 규결한다. 로렌스가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내가 목마름이 있을 때 갈증을 해결하면 물은 나에게 신이 된다. 이런 철학적 사회가 자연주의화가 되어 있다. 이 그레코, 이집트, 바벨론, 코스모폴리탄적인 상호교류 속에서 본다면, 근데 니체와 더불어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신은 죽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실 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신은 죽었다라기보다는 올림푸스 산에서 군림하던 신들이 비신화가 돼버린 거죠. 소크라테스의 이성 삼파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 범신론이나 신바벨론의 점성술, 천문학, 그리고 이집트의 영주주의는 보편 종교사의 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연구가 이제 가능하고, 로렌스는 니체의 제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영지주의적으로 세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적으로 세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초적인 우주적인 생의 긍정으로, 그런 맥락에서 에로스의 중요성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면에서 니체죠. 니체의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하이데거에게는 에로스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현존재와 에로스 뭐 이런 거는 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존재론으로 다 환원돼 버리기 때문에. 자, 로버트 벨라. 이 로버트 벨라는 한스 요아스입니다. 한스 요나스가 아니라, 한스 요나스하고도 잘 알지만 한스 요아스하고 더불어서 이제 추계 시대와 이 계몽의 어떤 귀결들, 초기 계몽이 어떤 힐압에서 나타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서구의 근대성에서 어떻게 잘못 빗겨나가고 잘못 이제 발전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건데, 이 벨라에 의하면 그리스 사회 계층은 최상의 자리에 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귀족 계층이 있었고, 그 다음 저급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민층이 있었다. 그리고 농민이 있었고, 농부들. 그러니까 시민은 귀족, 도시, 평민, 농부를 포함하고, 그러나 여성은 정치 참여가 배제되고, 노동은 거의 다 노예들이 이제 하게 되고, 뭐 전쟁 시대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뭐 끊임없는 전쟁이 이제 시작됐던, 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이상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스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그렇다. 예, 그런 맥락에서 니체는 이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 주체로 등장하고, 이 민주정이 그 당시 예술과 신화와 그 사회적인 맥락,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 충분한 의미를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교 이념이 가족과 사회적인 삶, 그리고 도시국가를 유기적인 연도로 묶는다. 그, 이, 벨라는 이 베버하고 듀르갱, 상당히 그 듀르갱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벨라는. 이 듀르갱을 기초로 하고 루소, 칸트 쪽으로 가지만 동시에 베버가 갖고 있는 의미사회학 또는 종교사회학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수 요아스하고 베버는 상당히 많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론과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틀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는 사회 정의와 비판적 인식,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정치에 대한 어떤 지배 방식이 이제 출현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성에 기초한 존재론, 이제 그런 거 그 고대 그리스 이 전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본래성이랄지 존재론적 구성에는 이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솔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려오는 선함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선함,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의 선함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존재가 스스로 드러난다. 존재자들을 존재자가 되도록 존재가 뭐 말한다. 그런데 그 존재가 뭐냐? 그 뭐 어떤 부분은 뭐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다가 뭐 마지막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떤 영지주의적 개념 갖다 놓고 또는 파르메니두스 같은 이방의 여신에게 받은 계시를 갖다 놓고 이제 말을 해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하이데거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초로 한 사회학, 정치론을 이제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제기가 됩니다. 지배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막기 위해서 시민국가는 사회계약과 합리적인 법을 통해 민주정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은 이미 소크라테스에게 다 담겨져 있고 이 역사사회적으로 왜 민주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또는 사회 구성, 문화 구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뭐 존재자, 존재론적 뭐 이런 식의 환원주의를 가지고는 이 그리스의 사회 구성이나 문화나 예술을 이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그리스 철학과 신화론이 정치와 사회 경제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거의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리스 철학은 비판적인 인식론 그리고 삶의 배려에 대한 실천 철학이다.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테크네,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세 가지로 지식을 구분하는데 뭐 테크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기술이죠.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에피스테메는 과학적 지식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지식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공명이 되고 특별히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지성적 미덕 여기서 이제 도덕성과 해석과 진리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솔론의 절제 정치와 계몽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떻게 철학화가 되는가? 이 솔론의 정치경제 개혁법은 로마의 12표법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추론이 됩니다. 기원전 509년도에 로마 공화제가 설립이 되고 451년부터 10명의 대표단이 아테네와 여러 도시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이 그리스에서 되어지는 법의 합리성을 이제 연구하죠. 그래서 로마의 12표법을 이제 기한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해지는데 특별히 정확한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근거를 이제 키케로의 비판에서 이제 추론해냅니다. 2차 위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귀족과 평민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이제 12표법에 넣으려고 했을 때, 이 키케로가 이러한 법안은 로마의 정신에 반하고 또한 그리스 정신에도 반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메리 비어드라고 하는 고대 로마 역사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의 이제 그래서 이 12표법과 솔론의 개혁법의 하나의 이어지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449년 완성을 해서 상하 또는 동판에 기록해서 광장에 설치를 해놓고 결국 솔론의 개혁법이 로마 공화제와 법의 합리성의 효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배자들의 폭력, 폭리 이렇게 보는 관점, 소위 토마스 홉주식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법의 공권력을 통해서 폭력 위에 기초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국가 이론을 가지고는 그리스의 국가 이론은 해결하기 어렵다. 정반대로 된다.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힐압의 계몽은 법의 합리성과 고전적 민주정에서 기초가 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분배 경제, 비극 문학에 대한 내러티브, 미메시스, 어떻게 호메로스가 비극 문학을 이제 자료들을 갖다 놓고 새롭게 모방을 하고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도시국가 정치 이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상당히 비판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아니라 그 크리톤에 보면 이 시민사회 이론, 시민국가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언급하는 시민사회 국가론을 이제 이른바 일종의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정치 제도를 이제 풀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전체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스팝이 됩니다. 여성 공유제가 주장이 되고, 개별적인 가족은 해체가 되고, 사유재산이 거절되고, 또한 우생학적인 파시즘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뭐 바디우랄지 뭐 지젝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바로 이 플라톤 이상국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오주의를 혼합시켜 가지고 뭐 지젝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이다, 우리 사상가다, 자기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것이 하나의 시니피앙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거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지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난철런이라 그래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거의 돌팔이 수준이다. 어떻게 마오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지젝과 노암 촘스키, 다른 또 이제 진보적인 그 공공지성인들과 지젝에 아주 각을 세우는 하나의 비판적인 논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